안녕하세요. 저는 윤경자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지금 제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여미고 면접 대기번호표를 손에 쥔 채로요. 구청과 함께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공개 채용 날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반찬 공방 식당 홀이 면접장이 되었고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저를 못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대기열 끝에서 옆 사람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긴 대표가 젊고 싸가지가 없다더라. 직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대표님, 지원자 전원 입장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굳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28에 시집와서 34해를 보냈어요. 그동안 제 손으로 바느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도 했거든요. 메모장에, 수첩에, 달력 여백에, 날짜와 함께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떻게 봉제공장 재단사였던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결혼은 28에 했어요. 남편 박도일은 동네 정비소 사장이었고 저는 봉제공장 재단사였죠. 맞선 자리에서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편해 보였거든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시어머니 오영분 어르신은 첫 만남부터 달랐어요. 제 손을 보시더니 고개를 가웃하셨거든요. 손이 거칠네. 바느질 많이 했나 보지. 말끝은 웃음이었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 시선이 제 손을 훑고 지나갈 때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면. 그 단어는 제 결혼 생활 내내 따라다녔어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을 훑어보시곤 했어요. 요즘 공장은 돈을 잘 주나 보다 하며 혀를 차셨고, 친척 모임에서는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하지 라고 소개하셨어요. 손재주라는 말에는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바느질이나 하는 손이라는 거였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말대꾸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1992년 9월 18일 추석 바느질 발언.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만 하더군요. 신경 쓰지 마라니요. 매번 그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을까요? 공장 일은 계속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죠. 시어머니는 제 퇴근 시간만 되면 부엌 입구에 서서 시계를 보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시선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제 왔어.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설거지를 하며 찬물에 손을 담그면 마음도 조금 식었어요. 그릇을 닦는 소리만 가득한 부엌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문지르고 수저를 헹구며 물소리가 좋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니까요. 딸 나래를 낳고 나서도 비슷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예뻐하셨지만 그마저도 조건부였죠. 나래가 3살 때였어요. 제가 공장에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나래를 무릎에 앉히고 계셨어요. 엄마는 맨날 바빠서 너 못 봐주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나래 앞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래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집 살림에 제 월급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수첩은 또 한 줄 늘어났습니다. 1995년 5월 3일 맨날 바빠서 발언.
수첩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남편도 몰랐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몰랐죠.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서 읽었군 했어요. 이상하게도 접근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수첩은 점점 두꺼워지고 손은 더 거칠어졌어요.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여름이면 물집이 생겼죠.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진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비소 문을 닫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다며 한번 해보겠다고요. 투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들고 온 투자 이야기는 장미선이라는 여자에게서 시작됐어요. 48,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커피숍에 갔어요. 미선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토니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저는 그냥 공장 다니는 윤경자였는데요. 미선은 노트북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개발 투자, 수익률 보장, 안전한 수익 구조. 말이 매끄러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지역은 개발 예정 구역이에요. 1년만 투자하시면 최소 3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30%? 그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공장에서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이 150만 원인데 그걸 1년 동안 모아도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투자하면 30%가 붙는다고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원금 손실은 없는 거죠?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모님,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희는 이미 다른 투자자분들께도 수익을 드렸어요. 서류 다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남편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보였죠. 마치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좀 더 알아보고 하자고 말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 미선 씨는 전문가야. 공장이나 신경 쓰라고. 공장이나 신경 쓰라고. 또 그 말이었어요. 결국 제 의견은 거기까지였죠. 남편은 혼자 결정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미선을 만나셨어요. 남편이 모셔다 드렸죠. 미선은 비싼 스카프를 선물로 가져왔고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미선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어머니 같은 분을 뵙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비슷하신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미선이 투자 서류를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경자야, 미선 씨 같은 분이 배운 사람이야. 말씀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넌 공장에서 바느질만 해봐서 이런 거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 말은 들어야 해. 또 바느질. 그리고 이번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구도까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정비소 동료들까지 끌어들였어요. 공동투자를 제안했고 다들 좋다고 했죠. 제 통장에서도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통장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 돈은 제가 3년 넘게 모은 돈이었거든요. 명절 용돈, 날의 학원비,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안 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미선 씨가 보장한다니까.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2008년 10월 12일 장미선 투자 시작 500만 원 인출.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어요. 미선에게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미선이 사무실이 비었어. 전화도 안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죠. 남편의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도일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 돈도 다 들어갔는데.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00만 원.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셨어요. 거실에 서서 동료들이 나가는 걸 지켜보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싸늘했어요. 경자야,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재수가 없어서 이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말문이 막혔어요. 제 탓이라고요? 제가 반대했던 건데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첩에 길게 적었습니다. 2009년 1월 5일 투자 실패. 시모 재수없다 발언. 채무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남편이 채무자가 되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독촉장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였죠. 남편의 동료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책임지라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날카로워지셨어요. 뭘 하라는 건지 물어볼 엄두도 안 났어요.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네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애군을 불러온 건 분명해. 애군? 저는 손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계셨죠. 그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순간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공장 일을 계속했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휴게실에서 동료 선희 언니가 말했어요. 경자야, 네가 당한 거 기록은 해뒀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그게 다 증거야. 기록. 그 말을 듣고 제 수첩이 떠올랐어요. 10몇 년 동안 적어온 그 기록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죠. 낡은 수첩들이 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1992년 9월 18일 추석. 바느질 발언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명절 때마다 들었던 말들, 친척 모임에서 느꼈던 수치심, 나래 앞에서 들었던 핀잔들. 다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사기 신고 방법을 검색했죠. 그리고 내용증명 작성법도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메모를 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일주일 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 법무사가 제 수첩을 넘기며 말했죠.
이 기록 정말 꼼꼼하시네요. 날짜, 상황, 발언 내용까지 다 있네.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제가 가진 통장 내역과 문자 기록이 도움이 된다고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고 반응이 없으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라도 하고 싶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장미선에게 그리고 투자회사에.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에는 투자금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가 담겨 있었죠.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하는 걸 지켜봤어요. 하얀 봉투가 접수 창구를 지나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사기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어요. 경찰서에 가는 날 손에 땀이 났어요. 진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피해자분이 더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남편의 동료들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다들 피해를 봤으니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죠.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나 봐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뭐? 경자가 고소를 했다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제가 미선을 고소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왜 혼자 그런 걸 했냐고 물었어요. 얘기했으면 여보가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2009년 3월 22일 내용 증명 발송, 고소장 제출, 시작.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어요. 남편은 말을 거의 안 했고 시어머니는 방에만 계셨죠.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 갔다가 퇴근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랐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고소장을 넣고 나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어느 주말 고모 윤말순 어르신이 집에 오셨어요. 작은 보따리를 들고요. 경자야, 이거 넣어주려고 담가왔어. 무장아찌하고 깻잎지. 고모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모는 평생 혼자 사신 분이에요. 시집을 안 가고 식당에서 일하며 조카들을 돌봐주셨죠. 저도 어릴 때 고모 손에 자랐어요. 나래한테 들었어. 고생이 많다며? 고모 앞에서는 오름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고모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울어. 참지 말고. 그날 오후 고모랑 둘이 부엌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고모가 물으셨어요. 경자야, 넌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앞으로?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었거든요. 고모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너 손맛 좋잖아. 반찬 장사 해봐. 요새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집밥 그리운 사람 천지여. 반찬 장사.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옷값만 재단했지
요리를 해본 건 집에서 먹을 만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죠. 고모, 저는 요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냥 집에서 하던 것밖에 몰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사람들은 화려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먹던 그 맛을 원하거든. 고모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오셨어요. 새벽같이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멸치 육수 내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조림 간 맞추는 법. 고모의 손놀림을 보면서 저는 메모를 했어요. 멸치는 머리를 떼고, 배를 가르고, 간장은 한 숟가락 반, 설탕은 반 숟가락. 경자야, 반찬은 화려하면 안 돼. 집에서 먹던 그 맛이어야 해.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고모와 함께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좋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됐고, 그냥 손을 움직이면 됐거든요.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나물을 무치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저는 공장 동료들에게 반찬을 팔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0개씩, 한 개에 5,000원.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콩다반.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순수익은 얼마 안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걸 누가 돈 주고 사간다? 선희 언니가 반찬통을 받으며 말했어요. 경자야,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남편이 반찬 안 먹는 사람인데 이거는 먹더라?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가 만든 걸 좋아한다는 게,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장에서 옷감을 재단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고모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이제 좀 더 크게 해볼까? 동네 슈퍼나 식당에 납품하는 거. 겁이 났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고모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아, 경자야. 중요한 건 안 무너지는 거요. 빨리 가려다가 넘어지는 거보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게 낫지.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느리게 가도 괜찮다. 수첩에 적었어요. 2009년 6월 15일. 반찬 장사 시작. 고모의 말. 느리게 가도 괜찮다. 그날 밤 저는 동네 슈퍼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반찬을 납품하고 싶다고 샘플을 들여볼 수 있냐고. 사장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반찬 장사가 조금씩 궤도에 오르던 어느 날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미선 소재가 파악됐고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미선을 만나는 거구나.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같이 가겠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같이 간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조사 당일 경찰서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미선이 들어왔어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공허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500만 원이 돌아오나요? 남편의 동료들이 잃은 돈이 돌아오나요?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장미선 씨,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습니까?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부터 투자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돈을 모아서 제 빚을 갚으려고. 남편의 손이 탁자 위에서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죠.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이제 와서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경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래도 같이 갔다 온 건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남편 손을 잡아본 게.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거든요.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요. 경찰서 갔다 왔다며?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네. 엄니,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해야 할 일? 그게 무슨 해야 할 일이야? 미선 씨도 어쩔 수 없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막무가내로 고소해서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말이 안 통해.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이 완전히 망신이라고,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다 누구 때문이냐고. 제가 조용히 참았으면 이런 일까진 안 갔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참으면 뭐가 달라져요? 돈이 돌아오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왜 참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바느질이나 하던 손이 뭘 알겠어? 네가 뭘 안다고? 저도 일어났어요. 네, 바느질하던 손이에요. 그 손으로 지금 빚 갚고 있어요. 반찬 팔아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제가 반찬 장사를 한다는 것,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번다는 것, 그걸 다 빚 갚는 데 쓴다는 것, 그제 알았나 봐요. 당신도 몰랐죠? 저 혼자 했어요.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경자야,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어요. 택배 알바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제 반찬 장사를 도왔죠.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행동이 달라졌어요. 반찬 장사는 점점 커졌어요. 동네 슈퍼에서 반찬이 잘 팔린다며 주문이 늘었고
식당 사장님이 정기 납품을 제안했어요. 딸 나래가 퇴근 후에 와서 도왔고요. 셋이서 부엌에 모여 반찬을 만드는 시간.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어요. 나래가 물을 썰고 남편이 멸치를 다듬고 제가 간을 맞추고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수첩에 적었습니다. 2010년 2월 8일 시모와 대화. 나래 합류. 월 수입 150만 원. 이제 조금씩 보인다 끝이. 시간이 흘렀어요. 빚은 조금씩 줄었고 반찬 장사는 조금씩 커졌죠. 2년 뒤 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반찬 일이 바빠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상가를 얻어 경잔의 반찬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간판을 다는 날 사다리 아래서 올려다 봤어요. 제 이름이 간판에 박혔어요. 경잔에. 그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죠. 점심엔 식당으로 운영하고 오후엔 반찬 포장과 배송을 했어요. 요양원 납품도 시작했어요. 나래가 요양보호사 경력을 살려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메뉴를 짰거든요. 너무 짜지 않고 너무 맵지 않고 부드러운 반찬들이요. 기업 도시락 납품도 들어왔고요. 근처 공장에서 매일 50인분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바쁜 날은 정신없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됐으니 공개 채용을 함께 진행하자고요. 인력이 필요하긴 했어요. 점심시간 홀 관리가 힘들었고 설거지도 밀렸거든요. 어르신 4분을 뽑기로 했어요. 면접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홀을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렬하고 심사위원석에 윤경자 대표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죠. 내가 대표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바느질이나 하던 손이 이렇게 됐다니요. 구청 담당자가 도착했고 지원자 명단을 건네줬어요. 15명. 쭉 훑어보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오영분. 시어머니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대표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전 10시. 지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60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었죠. 한 분 한 분 번호표를 받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대기열 끝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택배 일을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으셨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으셨고 생신에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여미고 계셨어요. 얼굴은 더 여위셨고 허리도 더 굽으신 것 같았어요. 옆 지원자에게 중얼거리시면 소리가 들렸죠. 여긴 대표가 젊고 싸가지가 없다더라. 나이 든 사람 무시한다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아직 못 알아보신 거예요. 구청 담당자가 말했어요. 대표님, 지원자 전원 입장 준비 완료됐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모든 지원자가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굳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여러분. 저는 경잔의 반찬 공방을 운영하는 윤경자입니다. 오늘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대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담당자가 면접 절차를 설명하고 한 분씩 호명을 시작했어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각자 경력을 말씀하시고 왜 지원했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15번 오영분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오영분 어르신, 접수 서류 맞으시죠? 성함과 나이, 경력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영분입니다. 일은 둘이고요. 경력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일자리에 지원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죠. 돈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요. 면접이 이어졌어요. 건강 상태, 근무 가능 시간, 업무에 대한 이해도.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셨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시어머니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 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호란이 조용해서 다 들렸어요. 구청 담당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모든 면접이 끝났어요. 구청 담당자와 저는 평가를 시작했죠. 15명 중 4명을 뽑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의 서류를 볼 때 손이 잠깐 멈췄어요. 경력란은 비어 있었고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면접 태도는 소극적이었고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대표님, 15번 지원자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시어머니는 업무 적합성이 떨어졌어요. 점심시간 홀서빙은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고 설거지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공정하게 해야 해. 최종 선발자를 정했어요. 시어머니는 포함되지 않았죠. 4번, 7번, 9번, 12번. 4분의 번호를 불렀어요. 합격하신 분들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지원해 주세요. 지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시어머니도 일어나셨는데 발걸음이 느렸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멈칫하시더니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홀이 조용해졌어요. 구청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대표님, 15번 지원자분하고 아시는 사이세요? 네, 제 시어머니세요.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공정하게 처리하신 거 보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였죠. 그날 밤 수첩을 펼쳤어요. 2013년 4월 18일 면접, 시모, 오영분, 불합격 통보.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맞다. 면접 이후로 조용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자야, 어머니가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셔. 사과도 하고 싶다고. 사과?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요? 내일 저녁에 모시고 갈게. 괜찮아? 괜찮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시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3년 만에요. 나리한테 말했더니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다음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시어머니는 면접 때보다 더 여유신 것 같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나래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나래 많이 컸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아무도 말 꺼내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경자야, 그동안 미안했다.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요.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안을 보니 과일이 들어 있었죠.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갔어요. 혼자 있으니 외롭다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다고, 그동안 제게 못했다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바느질이나 하던 손, 재수 없다, 배운 게 없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였잖아. 시어머니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후에 물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예전처럼이라니. 제가 무조건 참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를 깎아내리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요. 그건 이제 안 돼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셨죠. 나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도 힘들었어요. 그동안 참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래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나래야, 할머니가 너무했지? 네, 할머니. 너무 하셨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오래 있지 않으셨어요. 차 한 잔 마시고 과일을 두고 그렇게 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래가 옆에 앉으며 대등을 토닥였죠. 엄마, 잘했어. 엄마가 할 말 다 한 거야. 남편도 앉았어요. 경자야, 나도 미안해. 그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수첩을 펼쳤어요. 2013년 4월 26일 시모 방문 사과. 하지만 아직. 수첩을 펼쳤어요. 2013년 4월 26일 시모 방문 사과. 하지만 아직.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오시겠다고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경자야, 우리 어머니랑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도 반성했고 나도 달라졌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준비해둔 모든 수첩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수첩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경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심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이것도 기록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냐? 그 순간 고모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몰랐어요. 고모가 와 계신 줄은. 나래가 미리 모셔온 거였나 봐요. 영분 씨,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긴 우리 경자집이에요. 말순 씨까지 이게 무슨? 고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영분 씨, 경자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어요. 고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맵지 않은 걸로 오래가는 집이에요. 경자가 만드는 반찬처럼요. 화려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매일 먹을 수 있는 맛이요.
그러시며 문을 열어주셨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네 손맛, 그거 다 내 덕이었잖냐. 내가 경자한테 요리 가르쳐 준 거 아니여? 나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엄마 손맛은 고모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홀이에요. 큰 소리는 금지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나갔고 문이 닫혔어요. 소라는 스르르 가라앉았어요. 고모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잘했어, 경자야. 무너지지 않았어. 저는 지난 수첩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어요. 2013년 5월 2일 시모와 남편 방문. 거절, 경계 유지.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고모와 나래 그리고 저 셋이서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부엌 창문을 물들였죠. 경자야, 넌 참 잘 버텼어. 고모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모, 저는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버티는 거야, 무너지지 않는 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게. 나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버티기만 한 게 아니야. 엄마는 바꿨어. 우리 모두를. 나도 아빠도 할머니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바뀌었고 남편도 바뀌었고 시어머니도 바뀌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며칠 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우리 반찬 공방을 방문했던 날이 생각나요. 홀을 둘러보고 주방을 확인하고 반찬을 시식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맛이면 충분히 프랜차이즈가 가능해요. 귀를 의심했어요. 프랜차이즈라니요. 저는 그냥 작은 반찬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본사에서 1호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레시피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요. 믿기지 않았어요. 바느질이나 하던 손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요. 나래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해볼만해. 우리 같이 해보자. 고모도 응원하셨어요. 경자야, 천천히 가되 멈추진 마. 네가 여기까지 왔잖아.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계약서를 읽고 조건을 따져보고 나래랑 의논했죠. 프랜차이즈가 되면 책임도 커지고 일도 더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손맛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첫 번째 수첩을 꺼냈죠. 1992년 9월 18일 추석 바느질 발언.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손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수첩을 한 장씩 넘겼어요. 20년이 넘는 기록이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고, 새 메모를 썼습니다. 2013년 5월 10일 프랜차이즈 1호점 계약. 버텼고 배웠고 바꿨다.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덮었죠. 이제 이 수첩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의 증거가 됐어요. 프랜차이즈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짰어요. 나래가 큰 도움이 됐어요.
요양원에서 일한 경험으로 어르신들 입맛을 잘 알았거든요. 엄마, 이 간장조림은 설탕을 조금만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요양원 어르신들이 너무 달다고 하셨거든. 그래? 그럼 레시피 수정하자. 고모도 가끔 오셔서 맛을 봐주셨어요. 경자야, 이 김치는 좀 더 삭혀야 해. 지금은 너무 신선해. 네, 고모, 하루 더 두고 볼게요. 요양원 납품을 가는 날이었어요. 나래와 함께 차에 도시락을 싣고 출발했죠. 차 안은 따뜻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래가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요양원 식당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찬을 나눠드리며 인사를 했죠. 어르신,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넣어드렸어요. 아이고, 고맙네. 요새 이런 집밥 먹기 힘든데. 그때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저처럼요. 아가씨, 손이 참 거칠어. 고생 많이 했겠네. 순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손이 거칠래? 바느질 많이 했나 보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어르신의 말에는 무시가 아니라 공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르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죠. 정말 괜찮았어요. 이 거친 손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나래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연락 올 것 같아? 모르겠어.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저는 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마 위에 채소가 놓여 있었고 칼이 놓여 있었죠. 칼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지만 익숙했어요. 이 칼로 수없이 많은 채소를 썰었고 수없이 많은 반찬을 만들었죠. 바느질이나 하던 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네, 바느질하는 손이에요. 이 손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탈을 썰었어요. 샤각, 샤각. 칼소리가 경쾌했어요. 주방에서 국이 끓는 소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식당 홀에서 손님들이 웃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저한테는 음악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2시쯤 되니 홀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설거지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예전엔 설거지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참아야 할까 고민하며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설거지를 해요. 그릇을 닦고 물기를 털고 선반에 올려놓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불이 켜진 건물들이 반짝였죠.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저처럼요. 수첩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필요하면 꺼낼 수 있도록요. 하지만 아마 한동안은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1호점 개업 준비로 바빴어요. 간판을 달고 메뉴판을 만들고 홍보물을 준비했죠. 개업일 아침 저는 일찍 나와서 가게 앞에 섰어요. 경자내 반찬 공방 1호점.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제 이름이 박힌 간판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나래가 옆에 섰어요. 엄마 축하해. 정말 대단해.
나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고모도 오셨어요. 꽃다발을 들고요. 경자야, 축하한다. 느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맞아요. 느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배웠고, 바꿨고, 그리고 이제는 제 길을 걷고 있어요. 개업식이 끝나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메뉴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여기 반찬이 맵지 않아요? 저는 맵지 않은 게 좋거든요. 네, 저희는 맵지 않게 만들어요. 집에서 먹던 그 맛으로요. 손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정식 하나 주세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그 말이 제일 큰 칭찬이었어요. 집밥. 그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 수첩을 펼쳤어요. 깨끗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3년 5월 25일 1호점 개합. 새로운 시작. 느리지만 안 무너지는 길.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사실 이걸 말로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면접장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달리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이에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